네, 정부가 건전 재정을 기조로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2.8% 늘렸습니다. 재정 통계가 정비된 지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의 증가율입니다. 허리띠를 바짝 조인 내년도 나라 살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오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재정을 흔히 나라 살림에 비유하니까 네. 정부는 빚내서 살림하지 않겠다라는 기조였는데 이번에 허리띠를 졸라맸거든요. 내용부터 보고 하나씩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 증가율이 2.8%는 어떤 의미입니까? 최근 증가율이 작년에 좀 낮아지긴 했지만 네. 8% 선이었거든요. 9%를 넘나들다가 작년에 5%였고 올해 이제 2.8%까지 낮춘 것이기 때문에 지난 4, 5년과 비교해 본다면 지출 증가율은 상당히 지금 낮은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추경호 부총리도 건전 재정 기준을 유지해야 되고 또 돈을 써야 될 때는 써야겠다. 그 접점을 찾는데 고민을 많이 했다고 했거든요. 어떤 고민을 좀 많이 한 결과라고 보십니까? 올해 지금 정확한 세입 규모가 네. 정부 추산치가 아직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요. 전년에 비해서 적어도 한 40조에서 50조까지도 네.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50조 원 만약 그 세금이 덜 거쳤다면 정부 수입에 큰 차질이 빚어진 것이고요. 당연히 이게 지출 계획에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올해도 예상보다 적자가 커지고 특히 내년 세금도 크게 약진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네. 정부가 90조 원대의 지금 적자를 다시 맞이해야 하고 이런 가운데서 지출을 더 줄여야 되는 건 아닌지 아마 고민이 컸을 겁니다. 결국 90조 원대까지 이르는 적자 관리가 지출 계획의 발목을 잡은 거죠. 적자 관리가 지출 규모를 운영하는데 발목을 잡은 것이다 설명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정부의 설명을 좀 들어보면 재정 낭비를 막아서 확보한 돈으로 민생 안정에 재투자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방향성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바람직합니다. 우리 예산 규모가 네. 지금 660조 다 돼 가잖아요, 내년에. 근데 이게 짧은 시간 안에 갑작스럽게 늘어났습니다. 네. 거의 지난 4년간 매년 50조씩 평균적으로 예산이 늘어왔기 때문에 네. 매년 40조 정도, 죄송합니다. 40조 정도 평균적으로 매년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너무 빨리 갑자기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방만한 예산에는 비효율적이고 낭비성 예산도 있고 중복도 있고 네. 특별한 성과가 없는데 집행되는 그런 예산도 꽤 제법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그런 것 중에 대표적으로 이번 예산에서 내년 예산을 짤 때 R&D 부분을 좀 잡았고요. 네. R&D 부분은 우리 공공 R&D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성과 대비는 너무 과도하다 규모가 네. 이런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고요. 특히 나눠주기식 쪽에서 이렇게 나눠주기식, 그러니까 지원성 R&D 예산이 꽤 있었습니다. 매우 투자 성과가 매우 이제 불확실해서 위험이 높고 또 대규모 금액이 소요되는 이런 쪽 기초 투자 연구 이런 쪽에 정부가 좀 R&D 투자를 지원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R&D 다 포함해서 네. 골고루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규모만 커지고 성과는 좀 미약한 이런 게 있었고요. 또 부처도 여러 부처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분산 관리의 단점이 좀 있습니다. 중복성도 있고요. 그래서 R&D 예산을 크게 줄였고요. 또 보조금 예산도 이번에 많이 줄였습니다. 보조금도 네. 단순 지원성 내지는 이제 중복 문제가 많이 지적돼 있었고요. 또 전달 과정에서도 문제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했고 고령화나 이제 저출생 현상 때문에 복지 부분의 예산은 이제 늘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번에 이제 그 양육 관련해서 지원을 늘렸고 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그동안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초생계 관련해서 생계급여를 많이 올렸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방향성엔 동의하신다. 네, 방향성은 네. 어느 정도. 자, 그런데 정부는 지금 감세도 해야 되겠고 건전 재정이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해놓은 상황에서 그런데 이제 지금 경제 상황에서 긴축 예산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놓고 이제 교수님을 모신 건데 일단 한 가지 그러려면 좀 지출 구조 조정을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도 있거든요. 세부적인 내용이 좀 공개되지 않으면서 이 내용을 좀 보자 이런 목소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부의 어떤 특징입니다. 지금 작년에도 지출 구조 조정이 있었는데 네. 세부 내역을 밝히지 않았고요. 올해도 또 23조 원 구조 조정을 했다고 이제 하지만
명확하게 세부 내역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하지도 않고 했다고 말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네. 이 세부 내역을 공개되면 이제 반발이 좀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기 이전 시점에 국회 네. 심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왜 우리 부처 우리 예산만 줄였느냐라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네. 왜 우리만 이런 손보기 예산이 돼야 되느냐라는 이제 반발을 많이 의식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뭐 전체 규모지 내역을 뭐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건 뭐 국회에서 충분히 밝히는 것으로도 뭐 된다고는 보지만 최근에 예산 투명성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네. 이걸 숨길 문제는 아니다. 부처의 반발을 의식해서 세부 내역 공개가 심의 과정에서 뭐 예측지 않은 어떤 정을 갖고 올 수는 있지만 그런 부작용보다도 국민의 알 권리나 정부가 주로 어떤 구체적 노력을 했는지를 평가한다는 의미에서는 네. 어느 정도는 밝혀야 된다. 아주 세부적인 건 아니더라도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삭감돼서 피해를 보는 측과 재정이 늘어서 혜택을 보는 사람 간에 이제 불일치가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투명성에서 좀 아쉬워하는 시각에서 한번 질문 드리면 역대 정부도 공개하지 않았지만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는 긴축이기 때문에 더 공개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긴축 긴축 재정을 했는데요. 네. 긴축적인 재정을 했는데요. 그 내용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갔는지를 사실 봐야죠. 그러니까 네.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게 또 국회 심의 과정인데 네.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긴축의 방향이 적절하게 짜여졌는지를 이번에 잘 보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는 정부가 부담만 의식하진 말고 필요하다면 국회를 통해서 공개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서 12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투명화되고 공론화되는 과정을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아까 세수 얘기하셨거든요. 네네. 지금 경기 둔화 또 자산시장, 뭐 부동산 포함해서 침체 영향 등으로 내년에 국세 같은 경우도 올해보다 33조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자, 바로 질문 드리면 세수 없는 건전 재정, 세수 확충 없는 건전 재정이 가능할까요? 지금 상황에서? 세수의 확충 없이는 네. 건전 재정 기조란 뭐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선순환해서 네. 세수의 어떤 확정을 갖고 오지 않고서 건전 재정을 달성한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이번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이 네. 웅변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내년도 370조 원대의 국세 수입은 올해 이제 400조로 잡았지만 400조가 못 들어오고 한 350조 원대로 좀 주저앉을 공산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년 경기 재개가 좀 돼서 정부 예상대로 4.9%의 명목 성장이 이루어진다 해도 세수는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올해보다 주는 건 아닙니다. 올해 네. 얼마가 그럴지 아직 모르지만 355조 원 예를 들어서 예상을 하면 한 20조 원 정도 는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렇게 순조롭게 늘어줄지, 그러니까 내년도 370조 원도 잘 거쳐줄지, 뭐 이런 불확실성도 좀 있고 우려가 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세수의 어떤 뒷받침 없이는 네. 정부가 건전 재정 매우 어렵습니다. 예. 자, 그러면 경기 흐름이나 경제 상황을 좀 미리 내다보지 못하고 조세 정책이 좀 섣불리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면 정책은 잘 짰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변수가 더 컸던 건가요? 대외 변수가? 조세 정책은 아마 감세 정책을 의미하시는 네. 것 같은데요. 작년에 감세의 규모는 대규모 감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인세율 일부 인하이고 1%포인트 인하한 거거든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OECD 평균적인 법인세율 수준보다 항상 미리 1%포인트나 2%포인트 낮춰 왔는데 그게 올라간 것을 이제 다시 떨어뜨리려는 노력이었고요. 네. 그게 대기업, 글로벌 대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이고 법인세가 너무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부 세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네. 그 방향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제 이 세수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감세 정책이 비판을 받을 텐데 정부로서는 일정 부분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네. 세수 관리에 사실상 실패하면서 이런 적자, 대규모 적자를 좀 다시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감세 정책 자체까지는 아니지만 정부가 조세 정책에 있어서 뭔가 적절한 합리적인 어떤 타이밍을 갖고 하지 못했던 건 사실이고요.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감세 정책 방향을 다시 원래로 돌려야 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세수 감소는
어떤 감세 정책에 의한 것이 전혀라기보다는요. 네. 그 효과는 거의 아직 뭐 나타난 게 없고요. 지금 글로벌 경기 둔화가 생각보다 너무 지금 길고 강하게 네.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 전망과 세수 전망에서의 어떤 정부의 오차 실수였기 때문에 당분간 경기가 회복이 되고 세수가 회복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회복의 속도가 충분치가 않고 네. 회복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지출 규모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세수가 부족하면 세수 확충을 위한 증세는 이제 그때 가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거의 한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정도는 더 기다리고 한번 봐야 된다. 경기 전망 속도와 세수 회복 속도를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그 경기 회복의 마중물로 이제 2.8% 지출이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인가 이제 기대가 있었는데 이 숫자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 턱없이 역부족이지 않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과거의 눈으로 워낙 경기가 보면 불확실성이 높다 보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정부가 뭔가 해야 한다는 이제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만 네. 지금 재정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몇 가지 이제 공통된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재정의 확장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시점은 아니다. 왜냐? 지금의 경기 둔화는 의도된 정책적으로 일부러 가지고 온 경기 둔화입니다. 총수요 억제를 통해서 물가를 안정하고자 하는 각국 중앙은행들의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둔화와 침체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도된 정책이라는 면에서 이거를 재정으로 상쇄시킨다면 물가 불안이나 총수요 관리에서 사실상 혼란이 오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확장 정책은 옳지가 않다. 그리고 경기 부양 현금을 통해서 현금 투입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이런 이제 우려가 있고요. 네. 다른 하나는 우리 적자가 내년에 정부가 허리띠를 그렇게 졸라맸음에도 불구하고 네. 수입보다 지출이 너무 많아서 92조 원입니다. 정부가 얼마나 경기에 대응을 하느냐는 건 2.9% 지출에게 할 게 아닙니다. 2.9% 지출이 너무 작다고 해서 정부가 경기 대응을 너무 형편없이 하는 거 아니냐. 반대입니다. 실제 성적표는 네. 적자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봐야 됩니다. 들어오는 것보다 90조 원을 더 썼다는 거는 그만큼 경기 대응에 과중할 정도로 오히려 지출을 사용하고 있다. 원래는 적자를 더 줄였어야 되는데 못 줄이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그래서 경기 대응을 안 하고 있다. 2.9%의 낮은 지출 증가율만 봐서 그보다는 세입이 어려운데도 92%의 적자를 감내하면서 사실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보다 더 하면 위험한 거죠. 사실은. 그렇군요. 하지만 또 때론 그 정부 지출이 경제 위기의 충격을 흡수한다 이런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 나라 살림이 큰 규모의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아까 2년 정도는 좀 경기 흐름을 더 지켜보고 여유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점에서 조정을 한다면 재정 관련해서 어떤 좀 아까 감세 정책도 이제 와서 다시 돌이키기는 어렵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어떤 좀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현 정부에서? 재정 관련해서요. 네. 조정이라 지금은 하시면 그러니까 적자나 이런 네.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네네. 관리를 한다 그러면 적자 규모에 대해서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지난 정부 팬데믹 코로나19 관련해서 거의 연 100조 원대 적자를 3년간 우리가 경험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와서 건전재정 기조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올해도 정부 예상보다 적자가 크게 늘어날 것 같고요. 재정 준칙 그 기준도 네. 지키지 못했고요. 내년 적자도 지금 90조 원대라면 차이가 있나요?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에 과연 건전재정이라고 이걸 우리 부를 수 있을까요? 제가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네. 건전재정이라는 말은 쓰기는 어렵습니다. 92조 원대의 적자, GDP 대비 3.9%의 적자를 눈앞에 두고 우리가 이렇게 건전재정 확립을 하겠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정부가 약속을 했었던 GDP 대비 3% 이하의 적자 관리 이 부분에 올해와 내년 모두 실패하게 된다면 사실 재정 준칙에 대한 정책적인 추동력 이걸 이제 반대하는 이제 야당이 있고 재정의 경직성을 우려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만 사실은 사회 분위기나 우리 많은 학자들이나 또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눈은 준칙을 이제 도입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데 도입한다 해도 정부가 이런 적자 관리에 역량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면 준칙을 도입한다 해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재정 준칙 또 정부의 적자 관리 능력이 대단히 중요한 시험대에 올려 있다.
그리고 이 더 올해 예산을 사실은 저는 동결을 하고 적자를 70조 원대로 줄였으면 준칙의 어떤 엄격한 준수는 있었을 텐데 네. 그런 점은 또 아쉽습니다. 그렇군요. 참고로 말씀하신 재정 준칙은 정부가 만든 재정 건전성의 기준을 말한 겁니다. 다음은 이제 새만금 관련 예산 논란 넘어갈 텐데 지자체와 중앙 정부가 좀 충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대목은 저희가 앞서 전국 뉴스를 통해서 다뤄드렸고 교수님과는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예산 문제를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내년도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을 78% 정도 삭감을 했거든요. 이례적이긴 한 건가요?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고요. 새만금 사업은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다년도 사업입니다. 여러 해에 걸쳐서 지금 예산이 연속적으로 투입해야만 이 사업의 방향과 어떤 결과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중도에 정부가 갑자기 예산을 급격히 깎고 어떻게 보면 이제 논란을 자초했는데요. 계획을 다시 짜겠다고 이제 했는데 그 배경이나 필요성을 충분히 어떤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었어야 되는데 너무 갑작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도 당황하고 있고 그 새만금 사업을 또 관심 있게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이나 기업의 경우는 이제 의문이 좀 커가고 있겠죠. 그래서 빨리 이 의문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 배경이나 필요성 앞으로의 새로운 방향이 어떻게 나올지 정부가 가능하면 신속하게 방향을 재정립하고 국민 앞에 공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은 좀 갑작스러운 결정인 것 같습니다. 네,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91년 착공 이후 우여곡절이 많았고 그 경과를 저희가 한번 정리한 게 내용이 있고 일단 이런 논란 끝에 총리가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를 지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이라도 경제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건데 지금 재검토하는 과정에 어떤 점을 좀 주의 깊게 논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기본 계획이 너무 자주 수립되고 있습니다. 이게 변경의 폭도 매우 크고요. 대체로 저 사업 자체는 우리가 노태우 대통령 때 결정이 됐고 그때 간척 사업이 시작이 됐죠. 지금은 이제 물이 거의 다 빠지고 있고요. 방조제도 다 완결을 했고 이제 기반 사업들이 지금 이제 거의 수행이 되고 있고 철도나 항만 도로 이런 것들이 지금 수행 중에 있고요. 이 넓은 땅을 어느 용도로 쓸지가 이제 기본 계획인데 이게 너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이제 국제사회나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의 반응이 좀 소극적이다 해서 문정부 때 좀 적극적으로 계획을 짰고 일부 또 임대 사업이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난 정부에 짰던 계획은 마스터 플랜은 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풍력, 태양열 이런 발전 부분이 대체적으로 이 지역의 주요 사업으로 이제 되는데 너무 그 비중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 큰 땅을 그렇게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만 과도하게 쓰는 게 맞나 이런 이제 내부적인 비판이 있었고요. 이번 정부가 아직 저 구체적인 방향을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너무 좀 단순한 기존의 계획을 일부 생산성이나 이제 부가가치를 따져서 저는 봐야 될 것 같고 신재생 에너지도 충분히 이쪽에 투자를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뭐 반도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배터리 사업 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소재나 부품을 다루는 여러 가지 기업들도 가져갈 수가 있고요. 문제는 기업들이 이 새만금 지역에 가서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계획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번만큼은 기업들이 충분히 매력을 느낄 투자 지역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와서 더 이상 계획이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국토부가 다음 주 초에 이르면 용역 착수한다고 하니까 그 내용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